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중국 마감 시황으로 여러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볍게 중국 마감 시황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국 마감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 권시윤은 태교 여행을 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국 시장도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미국 시장 발이었죠. 전 세계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중국 시장도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0.91% 떨어졌고요. 선전 종합은 1.19% 하락, 차이나 A50은 0.25% 하락, 항생은 0.22% 하락. 여기에다가 이제 창업한 거 가창판의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선전도 떨어졌으니까 성장주 중심의 하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창업판은 1.52% 떨어졌고, 과창판은 1.20%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코로나가 떨어진다고 해서 진단 관련주, 검사 관련주들이 상당히 떨어졌고, 반면에 공업, 공항, 여행, 외식, 이런 쪽은 오히려 조금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시장은 이미 많이 잘 아실 것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볼 때 올해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어떤 기조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중국 마감을 금요일에 오늘 좀 색다르게 진행을 해봅니다. 저 혼자밖에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자, 2022년 중국 경제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지적한 건 이미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중국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 수요가 위축되고 공급에 충격이 있고 기대가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수요 위축, 기대 약화, 이런 것들은,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꺾는 그런 내용이고요. 공급 충격은 아시다시피 PPI가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것이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중국은 내수 성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출은 당분간 1분기까지는 어떻게 버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안화 환율 등등을 감안해 보면 돈을 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위안화가 약세가 안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을 푸는 양이 전년도에 긴축을 했고, 그리고 돈을 풀긴 풀지만 미국이 그동안 풀었던, 그리고 유럽이 풀었던, 다른 여타 경제국에서 풀었던 돈의 양과 비교해보면 중국이 지금 풀고 있는 돈은 아직 그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위안화가 더 강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빠르게 지금 이번 1월 달에 돈을 풀었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이 돈을 더 많이 풀 거라는 것에 대한 전조, 신호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MLF도 급하게 내렸고, 기준금리가 되는 게 MLF고요. 기준금리를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금리가 LPR 금리인데요. 그 LPR 금리도 같이 내렸죠. 처음에는 LPR 금리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금리 내릴 때는 MLF 내리고, 또 연결된 LPR 금리를 또 내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중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1년간 많이 빠졌고, 반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중국이 완화적인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작년 4, 4분기부터 이쯤 되면 이제 푸는데 하다가 이제 막판에 풀었고요. 풀면 이제 돌아오나 했는데, 지금 상황들은 뭐냐면 하락 가속도가 너무나 이렇게 빨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바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막 이렇게 하강으로 가속을 내린 것을 올리려고 힘을 주는데 내려오는 가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마 계속적으로 반등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고, 이 힘이 누적되는 그 어느 시점부터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홍콩을 자꾸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자유 낙하 수준으로 떨어졌던 홍콩의 반등 없이 심리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정책적으로는 홍콩보다는 중국에 있는 신재생이라든가 본토에 있는 공유기업, 국유기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홍콩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쪽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이죠. 자, 올해 중국 사회과학원이 중국 정부하고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되는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
그 유튜브에도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거기서 이제 7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짝 살펴보자는 게 오늘의 주 목적인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의 공급망이 단절됐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사실은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수혜를 많이 입었었는데 이것이 풀리면서 과연 또 어떻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죠.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 PPI가 10% 이상 올랐고 최고 13%까지 전년 대비 올랐기 때문에 이것들이 올해 계속 1분기부터 계속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이거는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저탄소 정책을 섬세하게 실시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걸로 봐서는 작년처럼 무식하게 저탄소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제안으로 전 들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탄소 기조는 가지고 가되 저탄소 정책을 아주 파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에 대한 네 번째는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자와 관련돼서 읽을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그 디지털 관련 기업들이죠. 디디추싱,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 네,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의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하자.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하는 게 아니고 정책 당국이 이런 기업들에 대한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문호발처럼 사업을 확정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압박은 기조적으로 유지는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텐데요. 얼마까지 더 찍어 누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심리 회복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그 인터넷 기업들의 규제권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이 돌자 난 이 얘기를 우리는 한 적이 없고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을 단속하겠다고 나서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크게 올랐었죠. 홍콩 기업, 상장 기업 대표 기업들이. 그래서 이 부분의 끝이 어딘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금의 해외 유출을 통제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도 그랬고 시진핑 집권하고 나서도 실제로 외환 보유고가 어마무시하게 줄었습니다. 1조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외환 보유가 줄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겉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태자당, 상하이방, 청년당, 중국 공청당의 그 권력 다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그 시진핑 집권기에 보면 상하이방이 싹 도륙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 혼자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뇌피셜 가득한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경제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상하이방이 밀려나게 되면서 훈리를 도모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금 유출을 이미 했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출 통제를 잘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건 앞으로도 중국발로는 대표적으로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을 것이고요. 규제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 카지노를 통해서 자금을 이탈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힐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투자는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부동산 등 중점 영역의 리스크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부동산 계속해서 저희는 규제 상황 속에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열기는 하지만 그게 또 추가적인 부스터샷으로 가지는 않게 만들 것이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깔고 생각해야 된다는 게 중국을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공동 부유의 실천을 잘 하자는 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 부분들은 계속 갈 것이고, 그러면 이 공동부유 실천하는 다음 스텝은 어디가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국유기업을 잘 보자, 그리고 인프라를 잘 보자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가전 하향이나 이런 것들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부동산이 빠진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과거보다 훨씬 더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리지 하려면 그러면서 공동부유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역시나 인프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그 국유기업 중심으로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얘기를 그동안 우리가 계속했던 것이죠. 그 사회과학원이 그 제안을 한 것이지만 중국은 정책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지를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관심이 없는 자리에서 제가 대체적으로 중국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의 그 아이디어,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이 중국 사회과학원이 제안했던 것과 상당히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고 도는 것이고 또 끝은 온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희 증시각도기와 함께 이 고난의 행군 잘 넘어가서 또 환희의 시간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안녕. 짜잔.